사실 2차 검사는 1차 검사에 비해서 제가 막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되게 많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이 검사는 이제 언제 하고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좀 아웃라인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어, 그,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하나하나의 그런 것들을 뜯어보지는 않을 거고, 사실 그걸 뜯어보게 되면 얘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 그런 목표로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이랑 상담할 때 보면은 부모님이 어떤 분일까? 아이한테 어떻게 키우고 있는 걸까가 되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네. 뭐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는데 또 아이들은 또 뭐 그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잔소리 대마왕이라는 동, 뭐 또 어떤 때는 그냥 뭐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뭘 느끼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부모님을 만나서 들어봐도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부모 아니에요. 정말 이 동네 부모들 중에서 저는 그러는 편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부모님들이 대놓고 공부해라, 너 성적 떨어지면은 너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는 않더라도 그 성적이 떨어졌을 때 그 비난이나 약간 경멸하는 듯한 눈빛, 또는 막 옆집에 공부 잘하는 애나 시험 잘 본 애를 칭찬하면서 확 하는 그런 걸로 간접적으로 정말 많이 때리기도 하거든요. 그 돌려까기라고 애들 얘기하잖아요. 뭐 요즘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부모님들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부모의 양육 행동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보면 좋거든요. 음, 근데 사실 이거를 선생님이 아이들이나 부모한테 이런 거 좀 해봐 주세요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과 부모님이 신뢰관계가 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아싸리 처음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그냥 이거는 부모님이 해주시죠라고 초반 검사처럼 그냥 같이 하게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아이가 이래서 스트레스 받겠구나, 이러면 이런 그게 있겠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내다본다 할까요? 들여다본다 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어서 한번 그런 것도 어,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제 이런 것 요소들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지성, 통제성, 성취 지향성, 일관성,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지지성은 이런 거죠. 똑같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 그 구체적인 건 이런 거죠. 대화의 노력, 예, 격려, 칭찬은 잘하면 득이 되고 못하면 독이 되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 쉽게 얘기하기에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관심, 수용적인 태도, 예, 헌신적인 태도. 네, 헌신이라는 건 참 애매하긴 하지만 전 수용이라는 게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수용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냐. 그래서 정서적 소통을 되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요즘 뭐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MBTI가 완전 유행인데 이 MBTI에서 이제 이런 거 이제 T, F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뭐 나는 T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 그리고 이 스타일은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나 선생님으로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 양육 행동 검사를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아이를 이해하려는 행동 경향을 반영을 합니다. 예. 그래서 85점이면 높은 거에 해당하는데, 결국 지지가 많고 애착 관계를 잘 형성했을 겁니다. 이런 긍정적이죠. 하지만 이제 밖에 사람들은 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냥 그런 사람 만나면은 좀 이 못 견디고, 예, 당황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부모님들은, 아버지들은 이제 특히 온실 속에 애가 커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확률적으로 온실에 있다가 갑자기 서리를 맞아서
꽃이나 그 식물이 죽는 경우보다 안 맞은 때 너무 일찍 나와서 서리 맞고 죽는 확률이 훨씬 크고 되살아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방법은 좋지 않아까지 가는 건 저는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적인 태도,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할 가능성이 크죠. 자, 통제성은 뭐냐면 일단 이제 권위를 내세우고 순종을 요구하는 태도를 말해요. 네. 아, 선생님, 저 통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필요해요. 어려서도 필요하고, 커서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의 통제라고 생각하면 막 헷갈리시고요. 여기 지금 밑에 박스에 들어와 있는 통제성이 뭔지를 주의 깊게 들여다봐 주십시오.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양육자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태도. 순종. 아니, 네가 내 말에 토를 달아? 예. 수업도 선생님들 스타일이 좀 다르시죠. 예. 좀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분도 있으시고 아닌 분도 있으시다고 저는 좀 상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통제성이라고 한다. 가정 내에 규칙이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행동을 제한하고 지시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경향이 커요. 예. 그러니까 아니 뭐 네 말이 맞고 틀리곤 됐고 내 말대로 해. 왜 너 내 말에 토를 달아? 또 내가 하라는데 안 해? 이런 마음, 이런 경향이 많은 게 이제 통제성이 높은 거죠. 이 자녀의 부모님은 통제성이 좀 높으셨어요. 예. 그러면 아이가 많이 눌린다고 느껴요. 예. 그러면은 억압받고 눌리는 사람하고 잘 안 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접촉을 꺼리고, 예. 겉으로는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예. 속으로는 수동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수동 공격적인 행동이란 뭐냐면요. 겉으로는 네, 알겠어요.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딱 겉으로 보면 뭐 되바라지게 행동하거나 막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말은 안 듣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여기까지 숙제와 요거 해오고 아, 예, 알았어요. 안 해와요. 너 왜 안 했어? 막 처음에는 야단칠 마음이 없었던 선생님이나 부모도 얘 이런 태도에 이제 뒷목 잡고 확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공격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요? 하면 너무 계속 찍어 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권위, 힘에서 차이가 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열받게 하는 방법. 네, 물론 생각보다 시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도 많이 고통스럽습니다만 이렇게라도 하는 게 운이 좀 풀리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발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공부에 대한 감정이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높으면 안 돼요. 네. 성취죄양은 뜻을 보죠. 학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학업이 우수한 성취를 기대하는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기대수준이 높으면 경쟁에서 이기고 남들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잘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모든 면에서 강조하는 건 아이가 어릴수록 좀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나 그 이하에는 막 다 그런 건데 나중에 이제 오로지 성적 공부 그쪽으로 많이 집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취 지향이 높은 거는 이런 것들이 높다라는 건데 이 부모님도 높으셨어요. 예, 그러면 성취도에 관심 많고, 예, 성취 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러니까 그걸 못하면은 비판적이 될 수 있어요. 넌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니? 응? 나 때는 말이야. 응? 이런 게 있었으면 내가 지금 뭐 이런 레파토리, 예, 여러분들 다 상상 가시죠? 예,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럼 아이는 성취의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자꾸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으면은 자발성이 떨어지고 예, 공부에 대한 감정 당연히 안 좋아집니다. 예. 사실 이 세 개보다 제일 안 좋은 게 일관성인데 중요한 게 일관성인데
이분은 일관성은 보통이었어요. 여기서 일관성이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일관적인 태도예요. 즉,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서 결정되는 경향을 반영을 해요. 근데 보통 정도면, 어, 뭐, 양육자 부인은 반응이 보통 수준인데, 이 원칙이, 이 위계가 분명하다면, 아이한테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은 안 되지만, 지금 정도 하고 있으면은 괜찮을 수는 있다라는 건데, 이 일관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관성이 부족하면 그 부모나 윗사람이 아이한테, 아동에게 요구하는 어떤 행동이나 또는 하는 그 반응이 기분이 나빠서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게 자기 그 자신한테 필요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동 수정이나 어떤 감흥, 예, 이런 것들이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관성은 뭐 최소한 보통이면 좋겠고, 좀 이거 높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높은 부모님이 너무 완고해서 딱딱해서 좀 그 유연성이 부족한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한쪽을 택하라면 이건 높은 쪽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학생의 두뇌 유형인데, IPC에 이제 두뇌 유형 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까 학습 기술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드렸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아이들을 좀 가늠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그 학습 전략을 세우는데 참고로, 예, 좀 기준까지는 아니고 참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IPC에 이 검사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유형인지 그냥 얘기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개념적으로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큰 그림이냐, 빅픽처냐, 레고 블럭이냐. 큰 그림은 산을 잘 보는 아이들이고, 예, 레고 블럭은, 예, 나무를 잘 보는, 숲을 잘 보고 나무를 잘 보는 이런 아이들인데, 여기 제가 좀 해놨어요. 큰 그림 유형의 학생들은 전체적인 구조나 핵심을 더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먼저 공부하고 세부 사항을 반복하면서 원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반면 레고 블록 학생들은 순서대로 내용을 차근차근, 예, 하나의 내용에 더 집중을 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앞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노력의 양에 비해서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 내용과 내용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 기술, 습관 같은 것들을 좀 찾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뭐 칼같이 딱 이렇게 칼로 케이크를 잘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는 큰 그림이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레고 블럭형이고 이렇게 사람이 나눠지진 않아요. 이건 혈액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중간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형은 둘 다가 비슷한데, 이게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개발이 안 돼서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 그런 아이들은, 또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먼저 나온 유형대로 해보고 그게 안 됐을 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서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큰 그림형의 아이들은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공부를, 수업을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는 아이들. 예, 그래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 듣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면, 예, 사실 보면 아주 디테일들은 좀 비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시험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7, 80점은 쉽게 나오는데 100점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그 디테일들을 잘 안 보거든요. 반면 레고 블록형은 디테일들을 잘 보니까 시험을 보면 점수가 높게 잘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얘네들의 문제는 뭐냐면 양이 많아지면 그 양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중요한 것도 먼저 보고 관계를 봐서 좀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잘 안 되는 게 좀 약점일 수 있습니다. 시각형, 청각형은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
그냥 상상하신 그 모습과 뭐 거의 똑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각형 학습자는 이 뭔가를 받아들이거나 자기가 표현하는 거를 시각적으로 되어 있을 때 더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학습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고, 내용을 정리할 때도 도형과 기호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어, 언어적 교환을 통해서 학습하고, 이런 청각형 학습자는 그거에 비해서 언어적 교환, 그러니까 대화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이 직접 말로 설명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막 그 보드게임이나 뭐 장난감 같은 거 사서 딱 그 사용 설명서나 조립 설명서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보고 하면 되는데, 꼭 가서 읽어달라 그러고 말해달라 고 하는 아이들이 좀 이런 스타일이고, 호기심 많고 말도 많은 아이들이 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칼로 딱 자르듯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또 중간형, 혼합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한 가지 방법으로 해보고, 그게 잘 맞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을 해보고 하는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정교하게 하시긴 어렵고, 그거는 이 RPC에서 바라는 게 아니에요. RPC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 가닥, 가닥을 잡는 나침반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그냥 모든 게 다 이 안에만 넣으면 막 돼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 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컨셉을 가져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은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이들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좋은 걸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IQ가 과연 성적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라는 것도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실 이 IQ는 성적의 대략 한 20% 정도 내외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막 크진 않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 아이가 노력도 하고 자기가 마음을 좀 가지는 어떤 동기도 있고, 어, 부모 관계, 또래 관계 괜찮고 주의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한번 좀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여기서 지는 것은 GIS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고 있지만 매우 낮음과 매우 높음에 대해서는 일부러 변별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이거는 영재를 판별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그 좀 학습 장애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도 좀 아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얘가 대략 어느 정도 선에 있구나라는 것들은 한번 볼 수 있는 지표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요번에 그 제가 샘플로 가져온 이 아이는, 120점이면은, 좀 높은 수준에 속하다. 여기 정도에 속하는 거니까요. 그죠? 예. 어, 상위 2% 정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는 좋은 아이다. 근데 되게 산만하고 좀 그런 면이 있었던 아이인 거죠. 예. 이런 걸 한번 보실만 해요. 그 뭐냐면, 지금 보면 이제 상세 결과를 보면은, 유동성, 결정성, 작업 기억,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이 추론 능력이나, 이런 그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부분이 얘가 좀 강점이구나라는 걸 한번 좀 바라보시는 것, 생각해 보시는 거에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영역들을 뭐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유동성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요, 이 박스 안의 내용들이 되게 중요해요. 유동성, 그러면 이제 유연성처럼 생각이 되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계획 능력과 추론 능력이에요.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논리력, 유추, 문제 해결, 정보 처리, 이거 이제 연역 추리, 귀납 추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0이면 높잖아요. 아까 그 테이블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러면 이제
아, 논리적이 되게 좋겠구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추론해서 하는 것들을 얘네들이 잘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정말 머리 좋은 아이들은 기억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생각을 잘하는 아이죠. 판단을 잘하는 아이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결정성은 뭘까요? 결정성은 교육과 문화 사회 영향을 되게 강하게 받는 지적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언어 능력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좀 시켰냐, 해왔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인 거죠. 그래서 보면 어휘, 문장 이해, 문법, 일반상식 이런 것들이 여기에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뭐 이 친구는 골고루 지금 다 높죠. 다 높은데 아마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게 있을 겁니다. 한번 그런 아이들을 한번 보시고 참고만 해주세요. 이거에 너무 막 그걸 하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처럼 보게 되면은 그거는 좀 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작업 기억은 여기 있는데 필요한 어떤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기억이고 단기 기억이고 주의력과 예, 많이 연관성이 있는 그런 능력들입니다. 뭐 시공간 지각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비슷할 거예요. 예, 시각 장애에서의 구별 능력, 본질 비본질을 구별하는 능력 이런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뭐 처리 속도는 예, 그 되풀이되는 일을 오차없이 처리하는 것, 이제 빨리 하는 것, 뭐 이런 복잡한 사고 없이 단순히 예,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보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평균상 정도 되면 괜찮은데 이제 뭐 꼭 높아야 되는 건 아니고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낮은 아이가 있다든지 편차가 크다든지 하다면은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인다면은 조금 더 심층적인 어떤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보시기는 하시되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막 고정적인, 고정불변의 막 결정적인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는 좀 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칠 때 꼭 진로를 알아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얘랑 동기를 좀 더 부여해 준다거나, 또는 뭐 어떤 결정을 할 때 얘가 도대체 어떤 성향일까 좀 알고 싶으면은 이제 이런 진로 성향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C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진로 검사는 한 6가지 영역을 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이제 옆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인 친화적인 것, 또 미술 조형적, 운동 기능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 친화적인 거 보시면은 예, 공감, 이해하는 능력,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근데 이 친구는 보통 하네요. 예. 그래서 자기 표현에 좀 약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사람들 직접 상대해서 뭔가 해야 되는 직접적인 서비스나 마케팅 막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술 조형적인 거는 시각 공간 세계를 지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3차원적인 것, 이미지 이런 것들 잘 할 거고 예술적 감각이 요구될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이니까 이게 못하진 않지만 이거를 강점이라고 보기엔 또 좀 어려운 거죠. 네. 이런 게 필요하면 평균적으로는 하겠구나. 운동 기능은 뭐 예, 협응, 유연성, 기민성, 대근육을 주로 쓰는 능력을 측정을 하는 건데 얘는 보통이니까 뭐 그렇죠? 운동선수가 되는데 막 되게 적합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죠. 몸으로 하는 것들을 할 때는 강점도 약점도 없는 애매한 뭐 중간적인 게 될 겁니다. IPC에서는 맨 마지막에 이 영역별로 추천할 수 있는 직업과 전공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면은 이 약간 다중지능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가 맞나 뭐가 안 맞나가 또 좀
막연하실 수 있잖아요. 이걸 전공으로 하신 분들이야. 예. 하지만 또 전공자가 아니고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 힘들 수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아, 이런 것들이 맞는 이런 컨셉이라고,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의사는 간호사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별로 대인관계 능력 좋지 않은 사람 의사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근데 외교관은 좀 확실히 이 대인 치료과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교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냥 가르치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사람들하고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미술 조형적인 거는 뭐 너무 전형적입니다. 그죠? 건축가, 공예가, 디자이너, 사진작가, 조각가, 만화가. 예. 감독은 뭐 어떤 분야든 감독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오가나이즈하고 실질적인 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능력하고 좀 관련이 많아요. 예. 운동 기능적은 딱 보면 그렇죠. 예. 다 운동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자연 탐구, 수리 논리, 조작 기능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연 탐구는 이제 자연 생태계에 관심이 높은 이런 이제 적성이나 성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는 보통 상인데 점수는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구나. 그래서 자연 현상 관찰과 법칙성을 탐구하는 정신이 강한 아이예요. 그럼 이제 생물학, 인류학, 환경학, 생명공학 이런 것들에 이제 좀 관심이 많을 가능성이 크겠죠. 뭐 요즘은 외국엔 다 기후 뭐 이런 얘기 한대요. 환경 기후. 거기에 또 과학기술이나 또 이런 게 많으니까. 수리 논리력은 뭐, 예, 수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근데 얘는 보통이네요. 수리 논리적인 거는. 그다음 조작 기능적인 건 손놀림이 섬세한 도구나 연장을 잘 다루는 이런 성향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 얘는 이게 또 되게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성향, 조작 기능성이 좋으니까 기계, 설계, 설비, 뭐 디자인, 조립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그 좀 추천이 되겠죠. 이거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한번 추천 한번 보죠. 자연탐구 보면 아, 생태연구가, 고고학자, 천문학, 항공기상, 해양영 이런 것들 나오죠. 여기에 맞는 뭐 전공이야 뭐 어려운 거 아닐 테니까요. 수리 논리도 예, 이런 식의 컨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조작 기능은 아이고 예, 뭐 기계 설계, 제작, 조립 이런 게 이제 있고, 예, 요즘은 이 로봇 제작 같은 거에 많이 아이들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높은 아이들이 어떤 추론 능력도 좋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코딩 같은 데 관심이 있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그냥 코딩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로봇을 만들고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진짜 잘 맞는 그런 면들을 보이는 경우가 예,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이제 2차 검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 그 부모 양육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것이 언제 시행되면 좋을까? 차라리 초반이 되면 더 부드러울 수 있다는 이제 제 생각도 아이디어도 말씀드렸었고, 또 이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자신을 한번 보는 것도 네, 좋을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학습 전략을 좀 짜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두뇌 유형을 참고하면 좋다. 예, 그리고 공부나 이런 거에 어떤 그 좀 잘 안 되는 점이 생기거나 뭐 이럴 때 그런 지능 검사를 활용하거나 아이의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부터 그냥 알고 싶을 때 그냥 한번 아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다. 그다음에 진로나 이런 것 성향에 대해서는 이런 대화가 좀 필요한데 예 뭔가 이야기할 어떤 기본적인 재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저는 되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초반에 학습 심리 검사를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니즈에 따라서 2차 검사를 하고 하면서 학생의 어떤 니즈나 현재 상황 수준을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코칭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가 좀 필요하고 IPC가 그런 것을 좀 제공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심리 검사가 좀 주기적인 평가가 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이 주기는 뭐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고, 근데 저는 사람이 보통 변화하는 데 있어 뭐 짧은 사람은 3주 얘기를 하지만 또 뭐 70일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한 3개월, 분기 정도, 뭐 좀 길면은 반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하면 사실 그냥 수업하고 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그냥 지식을 전달하고 와서 그냥 따라올 놈은 따라오고 아닌 놈은 그냥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을 가지실 수 있다면, 예, 이 그 과정을 좀 생각하고 참여해 주실 수 있고 그것이 아이들한테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휴일 오후 시간에 바쁘신데도 이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 IPC라는 것이 검사 도구로서 되게 잘 이 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안도 그 RPC 내에 이렇게 마련이 돼 있으니까 제가 오늘 같이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이드라인 삼아서 그 여러분이 만나시는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자 코치이자 멘토가 되실 수 있다면 대단히 저도 기쁠 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이 설명, 이 IPC 검사와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 기본 개념 설명드린 거는 여기서 그 마치고자 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쭉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 진행을 했으니까 뭐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잠깐 뭐 궁금증이나 질문을 주실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